자, 그러면 두 번째 뒤늦은 깨달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나니까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쓰고 나서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회과학 논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사회과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뭐 등등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쓰는 논문을 굳이 얘기하자면 아마 정치학과 사회학과 행정학, 뭐 사회복지학 뭐 이쯤에 좀 걸쳐 있을 거고 언론정보학도 좀 연결성이 있겠네요. 예. 저기로 가자면 그 인문대로 가자면 뭐 종교학이나 역사학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학자로서 사회과학의 정체성은 좀 비교적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과 보다 가까이 발을 딛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현실로부터 문제의식을 뽑아내서 그 문제의식의 기초에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박사 논문을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정부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기획이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정책 문서들과 기타 등등을 쫙 발굴을 했는데 문서로서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접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설과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료로서 뒷받침되지 못하면 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인문학도 뭐 그렇지만, 근데 반면 인문학은 그래도 이제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새로 발굴해내고 이런 거는까지는 아닌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과학 논문은 현실, 이론, 자료, 분석, 글쓰기 모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5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존재하는 사회 현상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100년을 가지고 20세기 한국 문제 있어. 이거 너무 큽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이 원인은 어디서부터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비교적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 원인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해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이론을 필요로 합니다. 이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자료를 발굴해내고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 이어서 이제 분석이죠.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적절하게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입니다. 사회과학은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현재적인 사건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은 현실에 대하여서 충실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실을 낯설게 보고 이제 클리포드 기어츠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의 얘기인데요. 그 thick descrip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두껍게 읽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읽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 클리포드 기어츠는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의 닭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발리섬에서 닭싸움 하는 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데 엄청 잔인해요. 닭들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소싸움, 개싸움 하듯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사람들 쭉 둘러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근데
피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되게 보기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정부도 이걸 금지했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금지를 했는데 끝끝내 사람들은 그 닭싸움에 열광을 하고 보고 경찰들 오면은 막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클리포드 기어츠가 발리에서 연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겉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닭싸움 구경하다가 같이 그 쫓겨서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넌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 닭싸움보다 같이 도망다닌 그날 이후로 그 동네에서 나를 대접하는 게 다른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닭이라고 하는 저게 뭔데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저걸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그 마을의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이 닭이 우리 마을의 이 닭이 저 마을의 닭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마을 남자들이 그만큼 용맹하고 뭐 강력하고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저기죠. 예를 들어서 진돗개가 시바견하고 개싸움을 했는데 이겼다. 이게 뭘까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겠죠.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진돗개가 저 개가 뭐라고 왜 기분이 좋을까요? 개들끼리 싸운 거 뒤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낯설게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주변 인물들의 세계가 좁은 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깨뜨리기가 인간은 세계 내 존재예요. 하이데거. 이걸 깨뜨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게 잘 안 돼요. 사회과학자들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느라고 난리야. 자, 이 진술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은 사실 중산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적인 행동으로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살아. 다 아파트 안 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주도권을 쥔 사람들의 행위는 사회 전반의 행위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깨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계로 넓히면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가가지고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잉여예요, 잉여. 아, 잉여로 와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면은 그 천호진 씨가 그 주인공인 권상우의 아버지가 너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잉여 인간이야, 잉여 인간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기 전에 대학원에서 그 말을 그 잉여라는 단어를 학자가 쓰는 거 말고 언론에서 쓰는 거 말고 일상어에서 쓰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특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의 대학 진학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잡아야 4%예요. 지금도 제3세계에는 대학은커녕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잉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는 자기가 비주류고 마이너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넓혀보면 주류 중에 주류죠. 예. 한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의 격차보다 글로벌 사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 사회 내에서의 격차가 훨씬 더 큰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되게 낮은 지위에 있는 것 같고 그 낮은 지위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글로벌 사회라는 시선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기회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백신과 관련하여서도 선진국들이 백신을 과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세계 국가들은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자기 돈 주고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이 좀 구체화되었다면 이론을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그 다음 이론을 본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읽어야 되는데 이론을 읽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을 때 어떻게 많이 읽냐? 책을 통째로 다. 처음에는 이제 세미나를 해서 같이 읽고 뭐 발제문 만들어서 남이 쓴 발제문 읽는 거 좋은데 그거 소용없어요. 나중 가면은 그냥 결국에는 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활용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처음부터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책에다가 줄 긋고 메모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다 요약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줄 긋고 줄 잘 긋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에요. 핵심을 뽑아가지고 줄 긋고 메모해놓고 요거 이렇게 이거 하시고 근데 읽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개설서 읽으세요. 저는 개설서 읽는 거는 오케이. 근데 개설서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원저로 가야 됩니다. 원저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네다섯 줄의 정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제 메모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모한 것들을. 이제 올림픽 가지고 이제 논문 쓰기 전에 한국에는 올림픽 논문이 없으니까 영어권에서 나온 올림픽 관련된 그 연구물들을 전부 이제 모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100페이지 가까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정리했고 보시면 이렇게 참고문헌들도 집어넣고 보시면 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시면 이게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 하면은 이거 할 때는요 한글보다 워드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워드는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도시 이렇게 도시 아이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다고 하니까 메가 이벤트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도 너무 많네. 어떡하지? 그럼 서울로 해볼까요? 서울은 좀 있나? 예, 서울은 좀 적네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결과가 쭈루루루 뜹니다. 그래서 검색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저는 워드 추천합니다. 박사 논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워드로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 한글은 100페이지 넘어가면은 용량 많다고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긴 글 쓰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워드를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책을 읽으신 다음에는 계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입장에서 쓴 글인가. 그 주장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은 글을 쓸 때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이걸 읽을 건가를 염두에 두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염두에 둔 것이고,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뒤에, 사건과 어떤 사회상이 반드시 뒤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사회상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사회학과 정치학과 수많은 제반 사회과학 영역에 이론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독일에서 나온 2차 대전 이후의 수많은 사회과학 이론들은 나치라고 하는 경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체계의 자기 생산을 이야기하고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스스로 돌아가는 체계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결국엔 뭐냐면 왜 국가가 시민사회에 이렇게 간섭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주물르고 다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그 나치 시기에 그렇게 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넋놓고 앉아서 당하고 있는가? 왜 자율성이 없는가? 스스로 발언하지를 왜 못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그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학자들의 문제의식이었고, 공과 사,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제였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독재와 그 사회론에서도 그렇고, 사회론 아니라 정치론이네, 죄송합니다. 정치론도 그렇고 그 이후의 작업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과 사는 서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겁니다. 공이 사로 넘어오면 안 되고 사와 공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정치론에서 더 소셜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공도 아니고 사도 아닌 어중뛴 거를 갖다가 놓고 이거 가지고 이게 여기서 들썩들썩거린다고 공이 함부로 여기 뚝 개입을 해가지고 막 주물딱거리고 사생활에 간섭하고 시민사회에 관여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아렌트의 정치론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막 공과 사를 이야기하고 막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지 그리스는 그랬지, 이게 그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2차 대전의 경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요런 거 계통을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료. 사회과학자에게 있어서 자료란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료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방학마다 미국 가가지고 그 나라라고 하죠,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가지고 자료를 복사를 해왔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게 사라져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논문이 늦어졌는데 자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노동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석사 논문 쓸 때는 수개월을 가서 살고 박사 논문 쓸 때는 이제 수년 동안 거주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인류학 하시는 분이 이 강경 젓갈 이 동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3년인가 4년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가능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문서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모일 때까지 계속 수소문하면서 다녀야 되고, 행정문서의 경우에는 일단 국가기록원 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책이나 도서로 있다 이러면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은 여러분 다 뒤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두 군데는 다 뒤지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 쓰셔야 돼요. 리스를 써가지고 어디에 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고 하면 전국 어디든 가세요. 이렇게 소수면은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도 있는데 많으면 그냥 가세요. 가서 직접 보시고 복사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문 검색이나 그 관련된 도서나 이런 여러 가지 검색에 있어서는 네이버는 정말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평소에 구글로 검색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는 다 구글로 검색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과 비슷한 논문은 어떻게 자료를 활용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논문 자료 활용법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쓰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료도 중요한 부분은 워드로 옮겨놓거나 엑셀로 옮겨놓는 거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자료를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자료나 구술 인터뷰 자료가 모였다면 여러 번 읽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양적 방법으로 SPSS나 SAS 가지고 돌리신다면은 그것도 한 번에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됩니다. 예, 뭐 회귀 분석 이런 거 한다면 다중공선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계속 돌리시면서 정말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제대로 이 인과관계가 맞는가에 대하여서 여러 변인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변인 넣어보고 저 변인 넣어보고 이 변인 넣어보고 저 변인 넣어보고 해가지고 돌리시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회귀 분석에서 이제 별 3개 떠가지고 이제 됐다, 설명력 있다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또 다른 변인 넣어가지고 돌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특히 이제 구술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인데 내가 원하는 단어 안 나올 때 있어요. 제가 그 실수를 한 게 저도 대학원 시절에 그 스포츠 논문 쓰기도 하고 일제시대 논문 쓰고 막 이제 그 기말 레포트 쓸 때 일제시대 말기에 1937년에서 45년 사이에 그때는 이제 고등보통학교라고 안 하고 중학교라고 불렀는데 중학교 다녔던 할아버님을 8분인가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되게 굵직한 막 민주화 운동 막 하시고 한 분은 민주화 운동 하시고 한 분은 빨치산 활동하시고 또 뭐 다른 분은 이제 박정희 밑에서 막 군사 독재 뭐 좀 뭐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이제 막 이제 각자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의 활동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얘기는 정말 10분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나는 일제시대 얘기를 2시간은 들어야겠는데 이분들은 이거 10분이면 되지. 그 뒤에 해방 이후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일어나 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말이 꼭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넓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넓게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민주화 운동 막 얘기를 하시면 그 민주화 운동 하신 그거에 그 일제시대 때 그 말의 그 경험이 좀 뭔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러면 그때 좀 이렇게 추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단어, 자기가 하고 듣고 싶은 단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넓히세요. 계속 그 주변을 계속 맴 돌시다 보면은 이게 들어옵니다, 눈에. 예. 그리고 글쓰기에 활용될 부분들은 미리 옮겨 적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하여서 이거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직접 복사를 하셔도 좋고 복사를 맡기셔도 좋아요. 근데 직접 복사하실 때는 특히 현대 미디어 잡지 이런 거 복사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80년대 잡지 중에 그 세미 깊은 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권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0권 또는 12권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들고 복사를 하다가 이제 알아 누웠습니다. 보세요. 이만한 두께의 책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복사대에 놓고 복사를 하고 한 페이지하고 복사하고 한 페이지하고 복사하고를 반복하면은 몸이 성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며칠에 걸쳐서 먼저 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보겠다 이러면은 저같이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막 앉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글 쓰다가 복사하고 글 쓰다 복사하고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 그럼 이제 왜 나는 글쓰기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이제 서론을 써야겠죠. 결론 쓰고 이제 서론 쓰고 뭐 이렇게 뭐 본론 결론 쓰고 서론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회과학은 솔직하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죠? OW1H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한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왜 쓰는가? Why. 무엇을 쓰는가? What. 어떻게 쓰는가? How. 이게 논문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왜 이걸 쓰려고 하는가? 지금 존재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 논문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 무엇에 대하여서 쓸 것인가? 내가 쓰려고 하는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쓸 건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기존의 연구와 나의 연구 사이의 차이점. 기존 연구들과 내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하우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야기하자면 본론은 핵심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좋은 목차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차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제 프랑스 사회정책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910년대 프랑스의 사회정책, 1920년대 프랑스의 사회정책, 1930년대 프랑스의 사회정책, 1940년대 프랑스의 사회정책 이렇게 목차를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차 자체가 내 주장이 담겨 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사회정책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 가족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그 나폴레옹 때 그 유럽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 1800년경에 프랑스의 인구가 이미 그때 3천만 명이었고 중국, 인도 다음이 프랑스였어요. 유럽에서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아다가 막 북쪽으로는 저기 프로이센 해가지고 저기 어디지 폴란드 넘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고 남쪽으로는 막 이탈리아 해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렇게 인구가 많아서 군인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던 프랑스 인구가요. 19세기에 영국한테 뒤처지고 독일한테 뒤처지고 러시아한테 뒤처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구 증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둔화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71년도에 프로이센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다음에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1차 대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인구가 없으니까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가족 정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족 정책이란 뭐냐면은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1930년대 사회정책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1930년대 가족정책과 출산력 강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후자가 낫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여준다든가 좀 추상적인 제목을 쓰시는 것보다는 뭐뭐뭐뭐와 뭐뭐뭐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 주장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목차는 목차만 보고도 글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사람이라면 문학적인 글쓰기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면은 다르게 쓸 수 있겠죠. 그거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목차처럼 그렇게 쓰는 거 저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장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단은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문단의 첫 문장은 주제문. 그래서 맨 마지막 주제문 말고 첫 문장 주제문으로 쓰시고 나머지 내용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쓰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PPT 먼저 만드세요. PPT 먼저 만드시고 PPT 한글이나 워드에 옮기신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붙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타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그 논문을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논문 쓰시다 보면은 느끼실 텐데 하루에 그러니까 논문 이제 안 쓰면 졸업 안 하면 나는 이혼당한다. 또는 학교에서 잘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6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 4시간 못 넘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요. 하다가 네이버 보고 하다가 딴 거 하고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하게 됩니다. 또 그 컴퓨터에 게임 깔아놓은 거는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뭐 프리셀 뭐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지뢰찾기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은근히 시간 많이 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크게 그 잡지 마시고 최대 6시간, 최소 4시간은 집중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하시면 사실 그 정도만 돼도요. 논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년이면은 나올 만큼 충분한 시간 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논문 쓰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시는 거 중요하고, 예, 약 드셔야 됩니다. 약은 저는 우루사 먹고 했는데 우루사보다는 좋은 게 좋을 것 같, 좀 더 비싼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만 원짜리 그 비타민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원 내외에 비타민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구성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정도는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거보다 더 좋으면 뭐 여기 원광대에서 나오는 뭐 공진단 이런 거, 그 정도면 더 좋고요. 경험고나 공진단 더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납니다. 탈모에서 디스크까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논문은 학위와 건강을 바꾸는 겁니다. 논문 쓰기 이전에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규칙적으로 글 쓰시고요. 오래 앉아서 버텨봐야 내가 진짜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이 몇 줄만 더 쓰고 자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봐야 글 안 나오니까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논문 끝내고 바로 그 주무시지 마시고 논문 끝내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소 딴 생각하는 텀을 두셔야 자다가 내가 그래 그걸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은 논문 끝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딴 일을 하셔야 돼요. 논문 읽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다시 논문 들어가시고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동료의 활용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논문이 되게 하는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글쓰기는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동료가 좋은 논문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공부를 아는 동료들에게 글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전달시키고자 하는 바, 내 논문이 이런 것이고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거고 이 자료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내가 처음에 정했던 AAA는 BBB다라고 하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AAA는 BBB 맞다. 이 논문을 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질문받고 이 얘기했다가 질문받고 저 얘기했다 질문받고 이 얘기했다 질문받고 저 얘기했다 이러시면 이거는 좋은 논문이 지금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동료는 누구냐? 나랑 비슷한 주제의 박사 논문을 쓴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살려다오. 우리 같이 먹고 살자. 붙잡고요. 그래서 일단 괴롭히고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든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논문 쓰는 여러 가지 노하우 전해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쓴 경험담 뭐 뒤에다가 이렇게 막 이런 거 제 논문 쓴 거 얘기를 했는데 박사 논문의 일부를 이제 경제사회라고 하는 학술지에 이제 실은 건데요. 뭐냐면은 한국은 빈곤의 문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라 불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정부는 빈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사 논문에 썼으니까 가설은 명확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2010년대 이후의 현실 속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연대가 흩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차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양 얘기고요. 서양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30년간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누리고 나서 그 복지 시스템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서 망가진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하여서 사회적 연대가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이 불안정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국은요 처음부터 그랬죠. 지금이 나아요. 여러분 한국의 복지제도는 단 한 해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요 그냥 복지는 이렇게 쫙 올라가요. 예산은 쭉 올라가고 시스템도 계속 나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과 별개로 그럼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그 가설은 이거였고요. 한국은 빈곤의 문제를 사람들이 보면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자꾸 달라고 해?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지 책임이지 그걸 왜 자꾸 무슨 복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사회 현상을 가지고 자기 책임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한국 역시 자기 책임론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60년에서 80년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한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진 이 시기에 한국의 산업 구조와 변화라든지 도시 구조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빈곤의 문제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하여서 이론을 활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은 서구 이론이니까 사회정치라고 하는 다소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습속을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과 습속을 통제하고 근데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죠. 사회적 연대 안 하고 근데 주로 습속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주도하려고 했던 발전국가가 주도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이제 세워봤고요.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 신생활운동 여기 재건국민운동 이 신생활운동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건국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관변운동, 관제 캠페인의 역사가 60년대 재건국민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 80년대 사회정화운동 이렇게 되는데 물론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운동 쭉 가고 80년대 사회정화운동 쭉 가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쭉 가죠. 예, 이런 그 데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담론 분석하고 정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언제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래서 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대통령 연설문과 관제운동 문서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한마디로 사회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지에 투자하지 않은 채로 빠르게 경제 발전을 우선하려고 했던 발전국가가 그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습속의 탓으로 돌리고 개인의 습속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돈 안 들이고 뭐라고 손 안 대고 코 풀기죠. 예, 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개인 책임론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더 소셜, 사회적인 것 이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의 사회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그리고 사회적 연대,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뭐냐면 의사소통의 체계와 연대의 체계는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채 가치 체계만 이제 위로부터 주입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썼던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분배 이런 거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과가 이제 사회학과인데 제가 90년대 말에 다닐 때 이 NL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선배였어요. 주체 사상에 충성. 미국 욕을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 한국보다 복지 재분배 훨씬 많아요, 여러분. GDP 대비 복지 투자가 우리나라 2배예요.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욕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2배 재분배에서 옛날에 50년대에서 80년, 7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최고 소득 구간에서 소득세가 94%였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요. 다 뛰어가요. 예,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나 막 뭐 독일 그런 데랑 뭐 스웨덴 이런 데랑 비교하니까 미국이 저 신자유주의고 막 이러지 갖다 놓으면은 미국이 진짜 신자유주의 진짜 세계 뭐 그거는 진짜 한국이에요. 정말 정글은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예 그런 것처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고유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발전한 그 사정들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재분배라고 하는 것,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국가의 복지 투자를 꺼려하는 이것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재벌부터 시작이 돼요. 공무원 먼저 연금 받고 의료보험 받고 뭐 시작을 해요. 군인하고 공무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재벌이에요. 대기업.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역진적 재분배라고 하는데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고학력의 고소득을 거두고 있는 엘리트층에게 복지 서비스가 주어지고 복지가 어떻게 보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면 네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저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받는 거지. 이게 정말 위너 테이크스 롤인 게 이 발전국가 시기에 승자 독식의 구조가 발전국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잘라가지고 만든 논문인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이 묘한 현상이 드러났어요. 이제 저쪽 마을에 아파트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놀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놀이터가 신세계예요, 진짜. 그 아파트 놀이터는 이렇게 막 미끄럼틀이 그냥 학교 미끄럼틀처럼 그냥 올라가서 쭉 이게 아니라 막 올라가서 막 구름다리 건너가지고 막 미끄럼틀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막 이게 막 가기 너무 즐겁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동네 아이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너 어디야 몇 동 몇 호 살아 그러는데 말 못하고 막 쫓겨나고 막 이런 묘한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그 사람들과 놀고 대하고 이럴 때랑 나는 왜 몇 동 몇 호라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저기가 됐을까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지금 뭐 누군가는 이제 그거 우리 돈 그 입주민들이 돈 내고 만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시절엔 그런 관념이 없지 않습니까? 몇 동 몇 호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요 다들 무력해져요. 야 이거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대전 출신인데 제가 93년 대전 엑스포를 할 때 엑스포 옆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우리 반 애들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글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전학 가거나 또는 뭐죠?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우리 학교에 아직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아직 자리가 없다고, 학교 그 정원이 안 된다고 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사가 전학 간 아이들이나 다니는 아이들이나 해주는 말이 분위기 묘하다는 거예요. 이제 큰 평수 아파트가 있고 작은 평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다 알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막 돌아간대요. 그 자기네 집을 갈 때 막 큰 평수 아파트를 막 돌아가고 막 뭐 평수끼리 논다 막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박사 논문에서 그걸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들은 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 가면은 그렇게 저기 낙인 찍히고 놀지 말라고 한다 이런.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집 옆에 저기는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고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한 저건 좀 없다고는 못해요. 없다고는 못하는데, 근데 그 집만으로 그걸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어디 산다 이런 걸로 알아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아파트에 가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의문.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니지만 무슨 뭐 휴먼시아 거지, 빌라 거지 이러면서 부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래서 건조 환경은, 빌트 인바이런먼트는 단순한 이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붙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관 이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우리 저 어렸을 때 63 빌딩을 딱 바라보면 저게 그냥 단순히 13층짜리 건물이 아닌 거죠. 이건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거죠. 그게 이제 경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관 이론을 활용했고, 자료는 올림픽 관련 공문서, 80년대에 과천단지, 고덕단지, 그다음에 잠실 뭐 이런 데 다 그 계획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서에 보면은 앞에 의미가 써 있어요. 이 단지는 뭘로 꾸며야 된다. 그래서 과천주공 이러면은 그냥 여러분 과천에다 아파트 단지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선진적인 도시계획에 기초하여서 서울올림픽을 맞아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그 앞에. 이게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담론 분석하고 정책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질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분양 아파트가 대거 늘어나고 임대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던 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를 시기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분양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70년대 강남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강남, 그러니까 70년 딱 지나자마자 여의도하고 동부이촌동에서 생겨났고요. 70년대 초중반에 반포로부터 해서 70년대 중반 가면 압구정까지 이렇게 한강 따라서 남쪽으로 쪼르륵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가 되면 80년 그 언저리에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에 이제 대단지가 생겨나게 되고요. 83, 4년에 개포동, 그리고 85, 6, 7년 사이에 여기 그 목동 단지하고 상계동 노원 단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전이고, 이게 성공을 하고 나서 올림픽이 딱 지나고 나니까 노태우가 5개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하죠. 그래가지고 일산, 분당, 중동, 삼본, 그리고 안양에 뭐죠? 평촌. 이 5개의 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방에다가는 대전 둔산하고 대구 수성은 택지 개발이에요. 그건 아니고, 대구 수성은 80년대 지들끼리 만든 거고, 부산 해운대에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바로 지방 도시들이 여기 익산의 영등동, 전주의 어디죠? 효자동이라고 하나? 전주의 그 서쪽 동네, 군산의 나운동, 수성동, 이게 다 9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한 게 지방대도시로 가고, 지방대도시로에서 성공한 게 지방 중소도시로 이렇게 퍼지는 모델이고, 그렇게 택지개발지구들과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파트 동네 살면은 나 어느 동네 살아 이러면은 영등동 살아 이러면은 좀 이렇게 되고, 뭐 현동 살아 하면 이렇게 좀 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제 또 근데 거기에 그 택지개발하거나 이제 그 신도시 만들면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임대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기는 이거는 경관이 어떻게 읽히는가라고 하는 거. 한편으로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경관은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는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분석해야 됐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시 정부가 경관을 어떤 의미 짓기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의미를 읽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 있지 않습니까? 이창동 감독이 80년대 말에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고 하는 소설집을 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녹천이 어디냐면 그 노원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 그 동네가 녹천이거든요. 근데 그 녹천 그 동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상계동 하면은 서울올림픽 때 이제 철거가 엄청났던 동네예요.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주인공이 여기에 옛날에 철거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알아? 이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의 형인가요? 형이 그렇다고 내가 이 집을 나가? 어떻게 어떤 집인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하고, 이 집을 우리 가족이 이 집을 갖고 나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적 의미들을 이제 찾아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신 소설가 윤은길 씨의 말로만 중산층, 박영한의 우리는 중산층, 이게 다 아파트 얘기거든요. 중산층 얘기. 그런 거에서 이제 쫙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단순히 그냥 비싼 집, 비싸면 2층 양옥집이 더 비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고학력과 고학력 엘리트로서 남다른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그래서 내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이 의미, 서사적인 의미. 예. 사실 2층 양옥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대로 잘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내가 어렸을 때 판잣집에서 살다가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어지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가 생겨나냐면은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뭐야가 되는 거예요. 2층 양옥집과 그 옆에 판잣집은, 2층 양옥집은 그냥 대대로 잘 사는 거니까 얘는 원래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뭐 그렇게 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파트의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아파트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뭔데? 이렇게 되는, 그렇게 경관에 붙은 의미가 오늘날 임대 아파트에 대한 혐오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근데 그런 그 의미가 뭘로 만들어지냐? 서울올림픽 감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제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이 아파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강 남북 쪽에 여의도, 이촌, 반포, 압구정 정도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80년대에 개포, 둔촌, 목동, 상계로 확산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니까 5개 신도시와 둔산과 해운대, 또 거기에 열광하니까 전주, 익산, 여기 군산까지 짜라라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올림픽이 만들어낸 도시경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발전의 담론들, 우리가 예전에 전쟁하고 피폐하고 가난한 국가였는데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경관을 부여한 의미들이 중산층, 그것과 비슷하게 성공을 거둬서 아파트에 진입한 중산층들에게는 자기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그 혐오나 차별의 현상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한 논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 오늘 설명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